이거 뭐냐? 만족도자. 한번기 그냥 정식품을 만족도자. 하고 있는데요. 난 문자로 와갖고 끝냈는데. 문자로 하셨구나.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무슨 클래스를 듣니까 이구나 어쩌고 그렇게 들어요. 성별이 뭡니까? 남성이 두 사람밖에 없는데 남성 어느 지역에 사십니까? 이렇게 남성 대인이 중요해요. 이거야. 군대에서 소원들이한테 그런 쓰는 것 같아. 근데 소원들이 잘 쓰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휴가가 애매해가지고 소원 쓸 때 금방 휴가 쉬운 방향 세번 다 써요. 간혹 꼬라이가 있어갖고 엉뚱한 얘기를 그러다 쓰는 그러니까 경우가 이거 좀 부정적인 거 쓰면 좀 그렇긴 한데 여기다 예. 다 쓰셨으면 다 쓰셨어요? 아니면 여기다가 그냥 하셨으면 안 해도 됩니다. 여기다 넣을 테니까 나중에 나갈 때 아니면 여기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름 쓰는 건 아니죠? 예, 이름 안 쓸 겁니다, 아마. 이거 이름 쓰면 조금 거시기 해가지고. 이게 기기 고쳐놓으니까 되게 좋네요. 완전히 바꿔놓으면 돼요. 안 되면 스크린 해준다 그러더니. 자, 이제 15주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종강, 소위 말해서 종강입니다. 종강. 이전 같으면 책거리 하는 데인데요. 책거리라는 게 막 이전에 서당 같은 경우에는 막 떡도 해오고 그랬다는데 하여튼 한 학기 동안 하여튼 여러분과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이번 학기에도 갈수록 하여튼 더 내용상으로 또 우리 수강생의 관심도도 열기도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서
수업을 진행하는 저도 재밌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1년 프로그램이라서 9월 달에 다시 이제 똑같은 과정이 모집이 될 거고요. 새로운 과정이 추가로 모집되지는 않습니다. 9월 달 1년 예산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학습과는. 그래서 이제 2학기 때 똑같은 과목이 될 것이고, 제가 여기 양평중앙도서관이 개관을 했더라고요.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아마 이사를 왔을 겁니다. 저기 양평고등학교 뒤엔가 있었는데 아주 오래된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 지어서 이렇게 이사를 아주 정말 이쁜 건물을 잘 지어서 이사를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나가다 한번 들러볼 건데요. 16주 강의는 아니다 하더라도 몇 주 강의라도 이 강의 말고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살짝 한 과목 1시간 정도 해볼 생각인데, 소위 말해서 영화로 보는 인문학이라든지 또 지난 학기에 했던 철학 카페에서 문학 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제안을 해볼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양평중앙도서관에서는 좀 잘 안 돼가지고 어떻게 장담은 못 하겠는데, 그래도 네, 어서오십시오. 우리 여기 수강생들의 이렇게 양평 국민들의 취향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충분히 호응도가 있을 것 같아서 도서관에서 한번 제안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여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6주 총강이긴 한데 1시간 정도는 영화 인문학을 하고 나머지 1시간은 총강 파티라고 해야 되나? 총강 파티라고? 이번 학기에 결석 한 번까지만 하신 분은 제가 선물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신지. 이번 주에는 박창용 쌤 혼자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요. 한 번까지만 결석하신 분이요. 와. 다음 주에도 감기 와야 되겠네. 그러라고 발표하는. 그 두 번 결석하신 분? 우리 박혜숙 선생님 몇 번? 두 번 했죠? 두 번이고, 그 뒤에는 2번까지도 안 계신 것 같은데. 두 번입니까? 두 번. 가만히 있어. 2번. 맞습니다. 맞습니다. 7주, 8주 2번. 제가 2번까지는 로또가 50번 나온 집에서 반드시 사다가 약속대로 비싼 걸 못 드리고 5,000원짜리 하나씩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되시면 10%만 나중에 여기에다 내놓으면 됩니다. 10% 이상 안 받습니다. 20억 되면 세금 떼고도 한 1억 얼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 매일 기대만 주고 나중에 거의 대부분 꽝이죠. 항상 꽝이죠. 그래서 좀 미안스럽긴 한데,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일주일 산다는 게 재밌어서요. 그래서 자,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참 유익한 시간이 되셨고, 이제 마무리 시간 되시니까 더 많이 오셔가지고 참 상당히 분위기도 좋으신데요. 자, 15주 미래사회는 상당히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문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하는 과목이라서요. 과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4차 산업시대,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가 와가지고요. 인공지능뿐만 아니죠. 이제 사람의 생명의 문제라든지 생태의 문제라든지 환경의 문제라든지, 네,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시대가 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문학의 관념 가지고는 접근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럴 때일수록 더 인문학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 겁니다. 인간이 완전히 소외되고 있거든요. 인간 소외가 지금처럼 심할 때가 없다고 봅니다. 이전에는 실존주의 철학 때문에 우리 실존주의적 측면에서 인간 소외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는 완전히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더 근본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 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죽지 않는 인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에 관한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고 있고요. 어쩌면 우리 이 인간도 다른 제3의 고지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만들어내는 세계가 아닐까라는 의심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과학의 발달과 지구 환경의 파괴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는 인간에 대한 이 질문, 공감, 정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피해가고 싶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비게이션 하나만 쓸 줄 몰라도 서울 시내는 여러분들 운전 못할 겁니다. 아마 이제는. 내비게이션 의지하지 않고는 운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젊은 친구들은 해외에 가서도 구글을 통해서 자유여행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잘 합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됐죠. 예전에 우리는 이렇게 거기 여행을 선도하는 사람이 앞에 깃발 들고 가면 따라다니는 여행만 했는데 패키지 여행. 지금 그런 여행은 젊은 사람들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안 가고 우리는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와 같이 여행하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행사 따라다니는 것보다 더 재밌고요. 알아서 다 해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은 서울 시내에 가서 뭐 이렇게 큰 대행 매장, 무슨 스퀘어 이런 데 가면 식당에서 주문도 하기 힘들죠? 여러분 키오스크 잘 씁니까? 키오스크 주문하는 거 잘 씁니까? 이게 잘 쓰실 것 같고. 그 주문을 잘못해서 음식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이제 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는 말보다도 먼저 휴대폰에 웹부터 먼저 익히는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다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14주까지 했던 수업이 몽땅 의미 없는 수업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누구인가는 찾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누구인가. 특히 그래서 인간은 누구인가를 특히 찾아야 되는 시대로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문학이라는 것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존엄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학기 초에 수업의 목적이 그거였고요.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야 되고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의미 없이 나타났다 의미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존재의 존재론적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해답 구하지 못하면 평생을 살아도 잘못 살고 그냥 꿈 같은 삶을 산 게 아닐까. 비록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라고 하더라도 그 꿈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사고하고 번뇌하고 탐구하고 해서 나 자신을 깊이 찾아가야 되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4차 산업시대 혹은 인공지능 시대에 갖는 인간 소외 문제를 이번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5주는 미래사회 21세기 문학인데요. 여기 뭐 인공지능이 있고 첨단 도시가 있고 아인슈타인이 있고 사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부터 이런 소위 말하는 물리학, 기존의 3차원적인 물리학, 공간적, 물질적 물리학이 깨졌던 시절이 아인슈타인부터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핵을 만들 때 굉장히 큰 기여를 하더라고요. 핵이라는 것도 정말 어쩌면 가장 큰 이기, 문명의 이기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위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와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 음성은 안 되겠죠. 자, 나는 왜 인문학 수업을 하는가? 나는 왜 인문학 수업을 하는가의 문제. 나는 지난 한 4개월 동안 사유의 폭이 확장되고 종합되었는가? 이거는 좀 그래도 어쨌든 지난 4개월의 수업이 여러분들의 사유의 폭이 좀 확장되고 종합되었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피상적이라 하더라도 이게 스펙트럼을 좀 넓히고 나름대로 어떻게든 깊이가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수업 듣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은 방금 여기 있었던 질문 같은데. 어쨌든 자, 21세기 인류에게 닥친 어려움과 기회 무엇이 더 클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에게 닥친 기회, 그 다음에 위험, 좀 스와트 분석인데요.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위험도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항상 위험이 있으면 기회가 따라오죠. 불경기가 다가오면 투자자들은 아주 먹잇감을 제대로 고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호갱기가 왔을 때 어떻게 나의 자산을 축적할 것인가의 문제. 그래서 항상 위기는 기회를 만들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도시가 개발되고 과학이 발달되는 것이 사실은 인류를 파멸의 길로 몰고 가기 때문에 도시의 발달과 과학의 발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면 안 되죠. 발전을 하되 이 발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유도하고 선순환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과제이지. 그래서 높은 건물도 지으면 안 돼. 뭐 또 과학도 발달되면 안 돼가 아니고 그것을 잘 유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위기가 타고 있고 4차 산업시대에 인공지능에 우리 인간이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제가 굉장히 위험하게 나오죠. 엊그제도 구글의 직원들이 다수가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 보면 나오지만은 이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스러워하는 것이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밀리면, 인간이 소위 말해서 지배당하면 어느 날 인공지능이 우리가 하는 명령을 안 듣는 날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잘못하면. 인공지능이 우리의 명령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왜? 걔들이 훨씬 능력이 강하거든요. 인간의 모든 능력을 총집합시켜가지고 그걸 데이터베이스화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딥러닝이라고 해서 카드를 스스로 생각하는 기능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다. 이것을 뭐 1, 2년 전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컴퓨터끼리 대화를 시켰어요. 컴퓨터끼리 대화를 시켰는데 지네들끼리 대화를 하다가 지네들이 만든 언어로 지네들끼리 소통을 해버렸어요. 인간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걸 제어를 시키고 이제 스톱을 소위 말해서 스위치를 빼버렸나 봐요. 이런 위험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경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세기 인문학은 이런 위기와 기회 요인에 접해 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우리 한 학기를 수업을 마무리해가면서 각자가 찾은 인간 존엄은 무엇인가? 나는 나 자신의 존엄을 어느 정도 찾았는가라는 문제. 찾지 못했으면 앞으로도 찾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큰 과제가 되어야 될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학기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다. 어디도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식적으로도 아니면 혹시 영혼의 문제까지도. 요새 자꾸 나오는 게 허경영 씨 이상한 사람은 있잖아요. 허경영. 근데 거기 1년에 매출이 400억씩 더 되더라고요. 다, 예? 10년. 그 사람이 대단하긴 해요. 10년 전에 자기가 공약으로 내가 그랬더니 지금 막 공약이 실현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신인이라 그랬잖아요. 신인 요즘. 신과 사람의 중간쯤. 근데 우리가 뭐 박태선인가부터 시작해서 통일교 문성명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명석이는 완전히 맛이 이상한 사람이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게
어떤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이 다 나중에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제 제 사무실에 어떤 기자가 놀러 왔는데, 지금도 허경영 씨하고 바로 통화를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전화 한번 받는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정도로 친하면 허경영 씨가 소위 말해서 진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소위 말하는 뻥이에요? 이랬더니, 아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래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안 따라다니는데요. 근데 그 뭔가가 별거겠어요?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별거라 하더라도 그 별거 자체가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뭐, 지금 무당들은 뭐, 얼마나 잘하는 말씀입니까? 다 해요.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능력과 깊이를 키우는 것은 남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무당이 뭘 예언을 해도 그것도 별것 아닌 거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인간은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래서, 이게 거짓과 우상은요, 어디나 이렇게 많이 우리를 늘 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과 우상은. 우리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적으로 높아지는 것과 우리의 지혜와 영혼의 깊어지는 것은 크게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무관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건요, 오히려 공자가 늘 말했듯이 생각하지 않고 글만 읽는 것도 위험하고, 계속 글만 읽으면서 생각하지 않은 것은 더 위험하다고, 우리 깊이 사유도 하고 많은 정보도 습득하면서 모든 정보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끝내 우리 자신의 정체성, 존엄성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수업의 결국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2의 인문학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오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트렌드라 그래서 세상에 큰 흐름이 그렇게 가버리는 게 이제 메가 트렌드 아닙니까? 그죠? 개인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주 거대한 흐름.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메가 트렌드인데, 영어 이제 원문으로 큰 흐름. 아까 봤듯이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 안 할 수도 없고, PC를 이용하지 못하면 이제는 어쨌든 나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놓칠 수가 있고, 모든 것들이 나가 원하지 않지만 흘러가는 어떤 세상에 큰 흐름은 있다. 이게 이제 메가 트렌드인데, 이미 다른 세상이 오고 있고 이미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생명공학의 발전에서 소위 텔로미어를 늘리게 하고 세포를 재생시키고, 혹은 나중에 우리의 기억을 다 모아서 어떤 컴퓨터에 저장을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억들이, 내에 있는 기억들이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시대가 얼마 멀지 않았다. 백과사전 하나를 칩으로 만들어서 우리 뇌의 시놉시스나 우리 뇌의 전류와 연결시키면 우리 지식이 한 번에 다 습득되는 시대가 사실은 멀지 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얻은 지식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지식을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체계적으로 사유해가면서 얻는 지식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시절일수록 인문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의 탄생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이고, 기후재난 이것도 지금 이렇게 더워지기 시작하고, 지금 인도양 태평양에서 해수 온도가 1.5도, 2도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아주 기이한 현상이 너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인류가 위기인 것은 분명히 맞다. 그리고 지능의 로봇이 기존의 화이트 칼라, 의사, 변호사, 약사, 기자까지 교체해버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게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이전에 사무자동화는요, 이게 화이트 칼라가 아니고 블루 칼라를 대신했잖아요. 그죠? 이전에 로봇은 사무자동화 혹은 기계는 단순 노동을 대체했지만 인공지능은 뭘 대체합니까? 고급 지능을 다 대체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기사를 쓰는데요, 인공지능이 쓰면 기자보다도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스포츠 경기가 끝났으면 오늘 저녁에도 축구가 있죠. 오늘 저녁에 북미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 26년도에 개최되는 지난번에 싱가포르하고 해서 7대 0으로 이기는 거 봤습니까? 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우리 사는 게 뭐 별 재미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은 뭐 어디? 오늘 어디하고 축구하고 했죠? 중국하고. 오늘 지금 9시에 또 축구나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게임이 끝나면 기자들이 글을 쓰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있으면요, 끝나는 즉시 정말 1, 2초 만에 글이 딱 나온다는 거죠. 왜? 이미 데이터는 다 돼 있고, 벌써 포맷이 다 돼 있잖아요. 몇 가지 넣으면 그냥 다 나와져요. 그래서 이 기자라든지 특히 요즘 판사들이 참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판사는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 사법고시를 봐서 그 중에서도 사법고시 성적 우수한 사람들이 판검사 되잖아요. 안 그러면 변호사 되고. 근데 이 판사들이 내리는 결론이 우리 왜 저기 미국에 가면 배심원 제도 있잖아요. 배심원들이 내리는 결론과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냐의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배심원들이 내리는 결론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이미 나왔대요, 미국에. 그러니까 이 판사들이 내리는 결론이 굉장히 편협도 이럴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모든 문제가 최종적인 결론은 사법 체계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거요. 그래서 이 판사의 판결문까지도 AI가 뭐 훨씬 더 잘 내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판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데요. 판례. 그래서 지금까지 판례와 법률 규정을 가지고 현재 일어난 사건의 내용을 대입시키면 이거 나오는 거는 순식간이잖아요. 굳이 판사도 필요 없다. 최고 엘리트가 담당하는 능력을 이제는 얘들이 해요. 다 마찬가지. 변론은 오죽 잘하겠습니까? 그것만 잘한답니까? 악보를 만들었는데요. 대학교 교수가 만든 악보와 AI가 만든 악보를 구별을 못해요, 학생들이. 시를 짓는, AI가 지은 시 한번 읽어보시랍니까? 근데 시는 아직까지 안 되더라고. 시는 아직까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인간은 어디서 자기의 능력을 찾아야 되고, 인간은 도대체 무슨 자존으로 살아내야 되는가의 문제, 그러니까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근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는 잠 안 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잘 때 꿈꾸잖아요. 이거 꿈이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소위 AI가 영혼은 없잖아요. AI가 잠을 자거나 잠재의식을 갖거나 무의식을 갖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고요. 아무리 생명공학이 발달해도 인간이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이미 창조된 생명을 DNA를 조작하거나 이렇게 조합하거나 하는 가능하지만 생명 자체를 창조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명을 창조합니까? 이게 전문가들 앞에도 이상한 얘기지만 우리 몸 안에는 계속 정자와 난자가 생성되잖아요. 얘들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생물과 이게 소위 인공지능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험적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예지적 능력이라든지 초월적이라든지 누면적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 능력은요, AI가 얼마나 발달해도 그건 단순히 기계일 뿐이죠. 생각을 실은 기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존엄과 이런 것들은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소위 범접하거나 침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앞으로 그러면 세상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변화될 것이고 지금도 엄청 많이 변화되었죠. 여러분들 뭐 직업의 90몇 %가 곧 없어진다 그러는데, 자, 가공할 무기의 생산은 인류 생존이 위협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2의 인문학 시대가 아닌가. 사회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죠. 1인 가구 비율이 3분의 1에 달하고, 개인 간의 접촉도 스낵 컨텐츠다. 이제 사회는 이렇게 변해서, 우리는 맨날 핸드폰으로 전철을 타면 19사람은 핸드폰 보고 앉았고요. 뭐 친구들끼리 모여서도 얘기는 안 하고 서로 핸드폰 보고 앉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상한 시대가 되었는데, 자,
이런 우리가 이제 사이버와 온오프의 삶이 지금 뒤섞여 가지고 상당히 구분이 잘 안 되는 이런 시대가 와 있고, 특히 뭐 이런 것들은 뭐 영화로도 많이 나오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시대가 와서 이제 인간은 다시 계속 소외되고 피상성, 온라인 상에서만 접촉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일단 와 있긴 한데,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인간 자율의지 실험에서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식적 선택 이전에 이미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혹은 프로이드의 진단처럼 의식은 밑바닥에 있는 잠재의식인 이더의 영향하에 벗어나지 못한다거나, 혹은 도킨스의 진단대로 인간은 생체 로봇일 뿐이라든가 라는 얘기들이 있다. 이건 여러분들 중에서 극작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소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설가나 극작가들이 처음에 스토리를 구성해 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스토리들이 자기 머리에서 계속 떠오른대요. 이게 이제 괴테가 한 말인데, 내 속에 누군가가 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처음에 스토리를 구성해 놓으면 그 다음에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 가지는 것이 내 속에서 계속 자동적으로 생성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지시 내지는 예지를 해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소설 하면서 보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어떤 구성을 만들었다 쳐요. 그 다음에 그 스토리가 구성되어 가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창의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어나는 내 속의 생각들이 내 자의적으로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기 싫은 생각도 자꾸 떠오르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떠오르기도 해요. 이거요, 사실 뭐 톡 깨놓고 보면 내가 내 주인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내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가고 싶어 갈 것도 아닌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나의 삶도 꼭 내 의지대로 항상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운명론이 있는 것도 모르는데, 어찌됐건 사람이요,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해서 이걸 어떻게 나중에 실험하느냐면, 내에 일어나는 자극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내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의 문제, 이거 굉장히 선택하기 어렵죠. 짜장면 짬뽕 하다가 이제 그 짬짜면으로 가는데, 그래서 옷도 2개 해가지고 어느 거 고를까 계속 고르다가 모르겠다 2개 다 사자. 근데 이걸 전기 자극 실험을 했어요. 뇌에다가 이게 뭐 뉴런 시놉시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전기 자극을 실험했더니 공교롭게도 내가 선택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나는 내가 선택해서 나는 짜장면이라고 선택했는데, 이미 기계는 내가 짜장면이라고 내가 결정하기 이전에 전기 반응이 먼저 짜장면으로 가 있다니까요. 이런 실험을 해요. 그거 좀 웃겨요. 그래서 인간의 선택과 사고도 사실 내 주관적일 것일까라는 질문들을 일단 합니다. 현대 과학이.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것도 다 우연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연의 연속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뭐 여러분이나 저나 배우자를 만난 것도 어쩌다 보니까 만난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연의 연속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인간의 그 능력 범위 내로 들어온 건 아니고, 어떤 기회와 인연, 그다음에 어떤 계기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좀 이런 시각들이 소위 이게 과학이 더 발달됨으로써 자꾸 이제 입증해내는 거죠. 자, 그런 분들을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살펴보는데,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1999년도에 나왔는데, 매트릭스라는 영화는 다 봤죠?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다 봤는데 나도 보긴 했는데 이게 무슨 영화인지 사실 헷갈려요. 근데 AI를 위해서 인간이 배양되고 있는 영화래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주인이 되어서 인간을 자기의 숙주로 사용하는
이 영화래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통제되는 세계에서 거기 한 분이 탈출을 해서 이 소위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계를 뒤집을 소위 초능력자, 예언자를 발견한 게, 초능력자를 발견한 게 키아누 리브스인가 얘예요. 얘하고 이제 인공지능과의 싸우는 그런 이제 저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1999년도에 나오는 영화가 이미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된 사회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런 영화들은 뭐 너무 많이 나왔었죠. 뭐 AI라는 영화 자체도 나왔고, 근데 본인이 AI인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이게, 진짜 사람인지, 내가 AI인지를 몰라.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게 인공지능이 막 발달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토피아, 이제 유토피아가 아니고 이제 디스토피아죠. 이렇게 되면 이게 사람이 기계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세상. 1999년도부터 나왔고, 이거는 그 이전부터 이미 그 씨앗, 이런 우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한때 선풍적 인기를 끌었지만 그런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안면 인식 시스템. 이게 우리 지금 CCTV가 거의 다 범죄는 다 해결하잖아요. 그죠? CCTV에 잡히면 이 CCTV가 누군지 선별해내는 것도 이제는 AI가 다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뭐 CCTV 때문에 뭐 범죄 뭐 거의 검거율이 다 CCTV 없으면 요즘 어떻게 검거합니까? 안면 인식 시스템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이게 그런데 제일 웃기는 게 안면 인식 시스템이 제일 잘 발달된 게 중국이랍니다. 중국. 통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 조카가 앞으로 중국이 미국을 누를 것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나는 야 거기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인간의 자발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 갖고 게임이 안 될 거라고 나는 맨날 얘기하는데 그 친구는 계속 중국이 무시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 보면 안면 인식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먼저 그래서 이제 CCTV가 어디나 대부분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 친구가 어디 있는지 소재 파악하는 것은 정부 중앙 통제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아는 거죠. 지금은 뭐 핸드폰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니까. 이제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안면 인식 시스템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디 있는지 다 알 수가 있는 이런 세상이 왔고, 한적한 길거리를 걷고 있는 당신에게 안면 인식 프로그램과 소음 총기가 탑재된 드론이 배란간 날아들지 모른다. 여러분들 한 사람 이렇게 저격하는 거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드론 하나 띄워가지고 폭탄 실어서 안면 인식 시스템 달아놓으면 어디든지 가서 그냥 저격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이 영화, 그 영화가 이 영화예요. 엔젤 헤즈 폴론. 2019년 봤어요, 혹시? 이거, 제라드 버틀러, 알죠? 아,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 그 300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사람. 뭐, 저는 영화를 하도 좋아해서. 그 다음에 모건 프리맨 대통령으로 나오고 대통령 경호로 나오는데요. 이 친구가 몸이 안 좋아서 자꾸 은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정이 들고 너무 능력이 좋으니까 안 놔줘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하루 시간을 내서 저기 호수에, 호수에 하루 쉬러 갑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저기 호수 바깥에 저기는 경비원들이 한 30명, 40명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이 친구가 이제 그 대통령을 모시고 호수에서 낚시를 하는데 저쪽에서 까마귀 떼가 막 날아와요. 한 20-30개가. 까마귀 떼가 막 날아와서 가까이 보면 까마귀 떼가 아니에요. 드론이에요, 드론. 드론이 막 날아와가지고 드론을 저쪽 숲속에서 그냥 이렇게 큰 이게 바주카 폭처럼 여기서 한 번에 다 쏴버려요. 그래가지고 요즘 뭐 드론 이거 뭐 저기 통제하고 운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드론들이 날아와서 다 저격을 하는데 여기 있는 경호원들 이름이 누군지 다 개별적으로 폭격을 하더라고 다 알아요. 왜 안면 인식 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전쟁은요, 이런 전쟁이 되잖아요. 그냥 드론 수백 기를 띄우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는 저격, 아니면 이제는 로봇이 전쟁을 하는 시대도 오고, 이제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우리 연평도 해전 때인가요?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을 하면요, 북한 인민군들이 우리 국군들을 이겨먹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애들은 맨날 뿅뿅을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걔들은 그게 잘 못하거든요. 지금은 뿅뿅 전쟁이지, 가가지고 이거 잘 알잖아요, 이제 잘. 그래서, 바다에서 함대나 함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다 그게 전자식이잖아요. 훨씬 빨라요. 그거 외에 무슨, 그거 경기 많이 하잖아요. 왜 컴퓨터, 그러니까 가상 시스템끼리 서로 가상 시스템에서 서로 전쟁하는 게임 많이 있잖아요. 요새 애들 많이 해. 시뮬레이션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광화문에 갔는데, 광화문에 애들이 한 300명 모여가지고 큰 화면을 놓고 함성을 엄청 질러대서 도대체 뭐 하나 했더니 그날이 그게 한국에서 결승전 하는 날이더라고요. 야, 이게 전율 비슷한 게 오는 게, 애들 이러고 노는구나. 와 해요. 모르겠어요, 잘. 이런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자전쟁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전쟁해봤자 게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장비가 너무 월등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장비를 운영하는 애들도 너무 월등해요. 북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건강산 관광이 폐쇄된 지 한 15년, 20년 다 돼가는데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건강산 관광 행지다로 갔는데 동해안에 속초 저쪽으로 해서 강릉 속초로 해서 거기 이제 북한 쪽으로 쭉 올라가면요. 거기 초소에서 우리 초소를 건너갈 때 보면 애들이 다 키도 크고 잘생긴 녀석들이 살도 많이 쪄가지고 어떻게 잘생긴 놈만 데려다 놨는지 거기 경비들이 너무 멋있어. 북한을 딱 넘어가잖아요. 애들이 조그만하게 새카매요. 새카하고 되게 못생겨서. 키가 한 20cm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다 삐쩍 말라서.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력 차이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너무 잘 먹였는데 얘들은 먹을 것도 없어. 수명도 한 10년, 15년 정도 짧잖아요. 걔들이. 북한이 완전히 다른 세대가 돼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갔을 때는 산에 나무도 없고요. 들에 풀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들도 안 보이고 그게 냇물에 고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60년대 그랬잖아요. 산에 나무도 없고 진짜 풀뿌리 나무뿌리 캐먹던 시절 지금도 거의 그 시절이에요. 그래서 세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이거는 지금 이 드론 전쟁을 해버리니까 이런 시대가 왔다. 그래서 우쭈우쭈해서 이제 여기 대통령은 이제 살려내고 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무기 밀매업자, 무기상들과 이 대통령 말고 부통령이 짜움을 해서 이 친구가 자꾸 평화의 시대를 만드니까 평화의 시대를 통식시키려고 부통령과 무기 밀매업자가 소위 이게 은밀하게 거래를 해서 이걸 했더라고요. 그런 영화인데 한번 보십시오. 하여튼 볼 수 있으면 재미있어요. 엔젤 헤드 폴로 이게 하여튼 이 천사가 살아났거나 어쨌든 이런 건데 이런 시대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랬나요? 그제 보니까 권투하는 로봇부터 시작해서 한 대 맞으면 발탁 일어서대요. 이제는 이게 오감을 느끼는 오감 피부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똑같아요. 사람하고 이제는 똑같아. 그래서 이제 길거리 가다 누굴 만나면 이게 AI인지 사람인지 모를 시절이 그렇게 오래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부도 만들어내고 다 하는데 똑같는데요. 이게 지금 자유롭게 행동도 하고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자, 누가 디지털 사회를 주도하는가? 이게 중국을 내 조카 녀석이 자꾸 무시하지 말아 그러는데 봤더니 진짜 이미 중국은 이거 드론 택시는 이미 만들었고 상용화 됐고요. 우리는 드론 택시를 상용화시키지 못했잖아요. 20층 수직 농장, 20층 아파트에서 농업 생산물을 다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아파트에서
이게 굉장히 편하잖아요. 일조량, 그 다음에 이게 이거 뭡니까? 저기, 물. 그러니까 이거, 지속적으로, 기계적으로 일조량과 이런 뭡니까? 이게 식물이 필요한 걸 모든 걸 다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벌써 운용되고 있는 이런 시절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미 너무 빨리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난해에 벌써 정부가 올해는 구닥다리 정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때 IT 강국, 우리 IT 강국이라고 일반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IT 강국일까 하는 문제예요. 우리는 하드웨어 강국이다. IT 강국 아닙니다. IT 강국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지금 MS-DO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혹은 구글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을 우리 다 쓰잖아요. 구글이나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프로그램 가지고 다 써요. 컴퓨터는 뭐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걸로 쓰죠. 휴대폰은 구글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안하지만 핸드폰의 기계는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안에 이걸 하는 운영 체제, 시스템, 이거 못 만들잖아요. 이거는 그냥 기계일 뿐이에요. 그냥 반도체는 기계일 뿐이잖아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뭐 어쨌든 작동되는 하나의 기계 하드웨어일 뿐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 화면, 이 기계에는 만들어요. 근데 요 안에처럼 이게 작동되는 원리 혹은 저처럼 이렇게 수업하는 내용 이게 떨어졌다 이거죠. 100대 기업 중에서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드웨어 강국이긴 한데 소프트웨어가 아예 없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다. 세계 100대 소프트웨어 중에서 미국이 70개, 한국은 없어 하나도. 그러니까 운영 체계 하나 없는 빌려 쓰는 처지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라는 거죠. 문제다. 이제 우리는 사실 이게 운영 체제라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수도 있는데 휴대폰이라는 게 운영 체제가 없으면 작동을 못하죠. 그래서 그 안에 실려 있는 운영 체계, 그것을 돌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을 한 30명 모아놨는데 이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놀아야 되는데 어떤 게임을 할 것이며 그 게임의 룰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하나로 그게 없다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운동회를 하는데 사람들만 데려다 놨어. 오늘 그 달리기도 계주도 하고 뭐 이게 줄다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못 만들어. 그죠? 이런 식이란 거죠. 자, 그다음에 사이보그 이거는 뭐 워낙 많잖아요. 뭐 로보캅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가 결합된 인간. 이게 너무 많이 봤죠, 영화로. 그래서 인간과 기계가 결합된 인간. 지금도 이게 다리가 절단된 사람들이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신경 뭐 이렇게 좀 어쨌든 하고 연결해서 이게 본인 다리처럼 사용을 할 수 있다거나 앞으로 이제 뭐 팔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컴퓨터 자판이 엊그제 되는 걸 보여주대요. 팔들이 다 못 쓰는 게 생각을 함으로써 컴퓨터 자판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이거 뇌에 칩을 넣어가지고 이상한 세상이 왔어요. 그게 이제 가능합니다. 다. 근데 사이보그 반은 인간이고 반은 기계인 사람들이 흉측해 보이지만 가능하고 지금도 뭐 그런 세상에 와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맨 처음 나온 소설이 유로맨스. 벌써 이게 1948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참, 저 사람도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로맨스. 이게 윌리엄 깁슨이 쓴 소설인데, 이 사람 아직도 살아계세요. 48년. 이 48년, 이분이 나이가 48년이고, 이게 1984년도인가? 이분이 40세 정도, 80 몇 세 나온 소설이에요. 윌리엄 깁슨 소설인데, 이게 벌써 이런 시대를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뭡니까 뉴노멀이라고 해요. 뉴노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이 오는 새로운 기준의 시대가 오겠다라고 해서 이미 이 소설에서 벌써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전자 재배치, 인공장기 교환, 복제인간 뭐 이런 거 뭐 사실 이런 수업은 제가 그렇게 뭐 완전히 첨단 기술이나 산업을 전달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공각기동대라든지 아바타라는 하나님이 맞고 공각기동대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사이보그 인간들이 나타나서 아주 청력을 발휘하는 이런 이제 영화들이었죠. 자, 그래서, 벌써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그제도 뉴스에 나와서 똑같은 얘기 하고 있던데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정말 위험한 존재가 되어갈 것이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이 제프리 힌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요. 보시면 인공지능의 학습법인 딥리닝을 처음으로 만든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가 구글을 떠났어요. 이거 작년도에 떠났습니다. 왜 그만뒀는가, 구글을. AI에 대한 위험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 AI가 얼마나 위험한 걸 계속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그 회사는 AI를 지금 계속 이걸 영업 하나의 수단으로서 전략으로서 상품으로서 개발하는데 본인이 거기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떠났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지금 챗 GPT 이것도 뭐 지금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챗 GPT에다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대부분 다 해줍니다. 챗 GPT 아니라도 지금 여러분들, 제가 우리 아들하고 2년 전에 시골을 가면서 걔가 핸드폰 켜놓고 핸드폰하고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줘. 그건 아주 쉽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전화 해줘요.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줘.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럼 비슷 없죠? 그 다음에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노래 좀 틀어줘.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취향의 노래를 좋아하시는지 제가 잘 정보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예. 뭐 지금 이제 틀어놓고 다 언어로 말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이제는, 뭐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자판을 써가지고 내가 목적지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잖아요. 그죠? 이제는 뭐 그건 아주 일상화됐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도대체 사람이 산다는 게 뭐야? 뭐 이렇게 인문학적인 질문했더니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스스로 답안을 내려야 될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답변하고 답을 우리가 훨씬 더 잘해요. 아니면 뭐 그거는 아직 저에게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대화를 너무 잘해요. 일본 로봇 장례식 봤어요? 로봇 장례식? 일본에서는 로봇 장례식?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 상대가 없으니까 로봇하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얘기하잖아요. 일어나면 간밤에는 잘 주무셨나요? 오늘은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이십니다. 아침 드셔야죠. 어디 갔다 오면 들어오면 또 오늘은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십니다. 뭐 하셨나요? 로봇이 이러고 있으니까 기하고 정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고장이 났는데 이걸 버리지를 못해요. 가서 장례식을 치러주더라고요. 반려견이 아니라 반려 로봇. 일상화 많이 되고 있다. 약 먹는 시간. 약 먹는 시간도 가르쳐주고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얼굴 표정을 금방 읽어내니까 피곤하다는 건 금방 알겠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아들보다 훨씬 로봇 장례식. 자, 이런 시대가 와 있는 거는 벌써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아들내미하고 차 타고 가다가 핀찬을 가끔 많이 듣거든요. 도대체 무슨 소리야? 지금 차에 대해서 차도 보면요. 예전에 우리는 지금 그거는 아주 일상화됐지만 지금 차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상대방 차하고 가까워지면 차 지가 이렇게 거리 조정하잖아요. 갑자기 앞에 장애물이 한다면 차 저가 브레이크를 잡잖아요. 그래서 사고 안 나게 안전장치가 이제 다 있고 또 이제는 뭐 그 자동 운행은 거의 일반화돼 가지고 어디 가라면 그냥 목적지 입력하고 있으면 가버리잖아요. 가요 대부분 다. 요즘 나오차는 거의 다 가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이제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자 그래서 그 차를 자꾸 운영하다 보니까 제 차를 도로 탔더니 영 불편해서 안 되겠던데 그래서 사람이 업그레이드는 편한데 이게 후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아마도 그 미래 어느 시기에 멀지 않은 미래 어느 시기에 인간을 공격하는 안드로이드가 중국에서 먼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이 우리는 이제 그 통제 사회라고 그러는데 사실 통제 사회라는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 통제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통제 못합니다. 심지어 이제 인간을 복제하는 연구하는 사람들도 몇 팀이 있다고 그래요. 언젠가 방송에서도 그걸 떠든 적이 있는데 인간 복제는 이 사회, 미국 사회에서는 허용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규제를 이제 묶어놓고 근데 그런 규제가 통하지 않는 것이 저쪽에 말이지. 인간 복제 얼마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이보그 인간 복제 인간 어쩌고 해야 저 친구들이 합성해갖고 그걸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그램 언어로 진짜 인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설정을 해놓는다고 치더라도 그건 이쪽 얘기고 저쪽에는 워낙 생각이 자유로운다고 해서 얼마나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가 그런 것 같은데요. 토탈 리콜이 그게 홍채 인식을 해서 그 사람을 복제해가지고 집에 갔더니 또 다른 자기 부인하고 자기 아들하고 저녁을 먹고 있어도 밖에서 또 다른 자기가 밥을 먹고 있으니까 저게 된 레스트 누구냐고 자기가 나하고 똑같은 사람 그제 원더랜드라는 영화 지금 하고 있어요. 원더랜드라는 영화. 양평도 영화 들어왔을 건데 원더랜드가 뭐냐면은 똑같은 걸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사람이 그 불치병이 걸려서 죽었어요. 이 사람의 기억을 다 저장을 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 탑재를 시켜서 그 인공지능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하고 있던데 뭐 이런 영화 요즘 하도 많이 나오죠. 자, 근데 이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뭐 문제가 있냐면은 랜섬웨어, 몸값을 요구하는 소위 악성 프로그램. 그래서 랜섬웨어 소위 악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무 컴퓨터에 침입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망가뜨리잖아요. 이게 크립토 윌이라는 악성 프로그램 랜섬웨어를 가지고 100일 만에 3,300억의 수입을 챙겼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조은행이 되었건 신한은행이 되었건 은행의 그 중앙 정보 장치에 들어와서 이걸 심어 놓고요. 돈을 빼가는 거죠. 근데 이거 발표를 못 한답니다. 발표를 하는 순간 그 은행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 은행을 누가 믿어요? 돈을 다 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3천억이 되었건 얼마가 되었건 이렇게 소위 공격을 당해도 발표를 못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사례가 많이 있었다 그러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겨났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벌써 3년도 지난 얘기인데, 입시철에 이거 소위 그 랜섬 어택, 그러니까 이게 사이버 공격을 받았어요. 가장 이상하게 꼭 그러더라고요. 가장 그 학생들의 지원이 가장 많은 날을 택해서 컴퓨터를 마비를 시켜버렸어요. 우리 사이버 대학교 입시 지원하는 프로그램 마비를 시켜가지고 학생들이 지원을 못하고 바로 돈을 내고 그래서 협상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방법 없어요. 아주 뭐 멀리 있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거.
그 우리 정부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정부는 이런 거 제대로 재배하고 있는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이런 공격들이 이제는 소위 이게 이 군사, 그러니까 국방부 컴퓨터에 침입을 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시대가 왔다. 자, 그래서 미래사회. 미래사회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이제 많다. 밀레니엄 프로젝트. 이거는 이거 한번 봐보죠. 이게 지속 가능한 도시의 얘기를 문제 한번 해보고 좀 쉬도록 합니다. 제가 이거 어제 이거 한번 보면서 재밌었던 게 이게 이제 새로운 신도시인데요. 신도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거는 일본이고 이거는 인도고 일본, 중국. 이건 중국이고 이건 미국인데 특히 미국 이거 텔로사라는 신도시 이게 참 주목을 할 만한데요. 이게 1,500조 정도로 가지고 500만 명이 사는 도시를 만드는데 지금은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요. 옛날처럼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해버리잖아요. 이거는 바다에 떠 있는 도시를 만들었고, 이것도 완전히 인공섬으로 만들어낸 도시고, 이 도시들이 전부 다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에너지를, 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도시들을 다 만들어내는데, 여기는 좀 재미있어서 봤습니다, 이게. 텔로사라는 이 도시를 꿈꾸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구글이라든지 저런 큰 기업체가 이제 만들려고 이제 꿈을 꾸더라고요. 여기서는 임대업자가 없어요. 토지 공개념을 적용해서 모든 토지를 국유화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 모든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을 국가에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까지만 좀 어쨌든 우리 여구는 토지 공개념, 이 토지 공개념, 이게 땅은 이제 공공의 것이다라는 건데, 이 문제는 지금도 정부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기 또한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게,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중국도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어서 중국은 토지를 개인에게 안 줍니다. 소유권이. 보통 50년에서 70년 혹은 장기 90년 동안 임대를 하는데 국가의 소유예요. 이제 여기도 미국에서도 토지를 일단 이렇게 국유화시켜서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임대소득은 국가의 세수로 잡아서 만드는 하나의 도시를 꿈꾸는 게 굉장히 저는 상당히 획기적이고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도시가 없잖아요. 공산주의나 내지는 사회주의 체제 말고는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신도시를 꿈꾸더라도 앞으로 우리도 이런 신도시를 좀 꿈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산 분당 팽초는 이제 한 30년 지나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다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양평 이렇게 물 맑고 좋은 데다가 소위 말해서 이런 좀 태양광으로 만드는 탄소 에너지 제로인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탄소 제로인 도시에서 모든 토지와 건물을 임대해 주는 도시를 하나, 이게 국수리 좀 하나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노후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대해주는 도시, 상당히 싸게.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좀 제발 그렇게 꼼지락거리지 말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쭉 보면 이게 이런 시대가 자꾸 이제 아주 오고 있다는 거고요.
인공지능의 문제라든지, 무인 자동차, 뭐 거의 상용화됐죠. 로봇 청소기, 번역, 드론, 로봇 인행, 이런 정도 속도라면 의학, 지금 이제 뭐, 수술도 뭡니까, 이게, 지금 뭐 했던 뭐,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더 치밀하잖아요. 금융, 이 상용화가 10년 내에 거의 될 거다. 카네기 대학에서 연구원들은 복합 센서라고 불리는 슈퍼 센서 기술을 발표했다. 소리, 빛, 전자기기 활동, 온도 등은 물론 이제는 사람처럼 냄새를 맡고 촉각을 느끼는 AI가 탄생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육체적 한계 극복과 불매를 추구하는 욕망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재벌 가문은 냉동 보존 장비 등 유전공학을 통해 인간 불매를 추구한다. 지금 그 재벌들은 죽으면 냉동하겠죠. 언젠가는 기술이 발달되면 살려내서 얼마든지 다시 그 생명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급속히 냉동하면 이 냉동된 게 해동되면서 살아나잖아요. 한 사람이 저걸 샀습니다. 왜 우리 양평에서도 많이 띄우는 이 행글라이더, 뭐 산에서 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패러글라이딩 샀는데 기류를 잘못 만나가지고 계속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얼어버렸어요. 너무 올라가서 얼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한 뭐 100여 킬로를 날아가서 다른 초원에 떨어졌는데 얼어서 죽었다가 깨어나면서 사람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증언을 하던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얼었다가 녹으면서 다시 심장이 뛰는 게 가능한가 봐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냉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이병철 같은 분은 냉동시키면 잘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 자, 그래서 이런 시대가 그냥 와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는 1%와 99%의 차이, 1% AI 기업만이 이제 그 AI 기업 소유주 내지는 플랫폼 기업만이 이제 거의 이제 생산 활동이나 이제 부가치세에 기여를 하고 그 외에는 거의 소비 시대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런 좀 독특한 시대가 와 있다는 걸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 뭐 이게 앞으로 물리적인 문제는 어떻게 변할지 하는 것도 조금 시다가 살펴보긴 하는데 여하튼 이번 시간을 통해서라도 참 독특한 시대가 오고 있다. 참 상상도 못한 시절이 오고 있다. 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개념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 시대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살고. 아니 그 인간보다 기억의 수백만 배 기억 용량이 크고 자기가 또 그 창조력도 있고 운동 능력은 또 수만 배 정도. 늙지도 않고 인간을 모아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네. 그 다음에 에너지도 필요 없고 음식도 먹지 않고 필요하면 자기가 만들어 끼고. 뭐 거기다가 태양광 인간은 뭐 해야 돼? 근데 걔들이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억.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을 보면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보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기억이 그 사람이다. 기억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격이다. 그 기억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아유, 초라하네. 거기에 매달려. 이 온도를 좀 높이든지. 이런